실존하는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빌론과 바벨탑. 요즘 시대는 손가락마디 크기의 USB 속으로 수십만 년, 아니 수백, 수천만 년의 방대한 역사를 요목정연하게 정리해서 한꺼번에 저장시킬 수 있고, 언제든 복사 가능하며 주머니에 쏙 하고 들어가고, 또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시간과 날짜에 상관없이 전송도 시킬 수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따로 저장 공간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 동시에도 아주 편리하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미래로 갈수록 이 기술은 더욱 발전할 테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이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궁금해하던 역사 속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테리들도 모두 해결될 테니까요. 어쨌거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없어질 식물이나 동물의 가죽에, 또는 동굴 속 벽화나 이런저런 유물의 그림이나 글을 새겨넣은 것이 전부였던 시대인지라 간혹 발견되는 오래된 고서들은 가뭄의 단비처럼 달콤한 역사의 부스러기들이기에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서들이 연대별로 차곡차곡 발견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군데군데 많이 빠져 있어 고고학자들이 그 퍼즐을 맞추느라 애를 먹고 있지만, 이 역시 한편으로는 역사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 전설로만 전해지던 고대 도시가 실제로 발견되었던 놀라운 고대 도시 바빌론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빌론 하면 성경 속 하나님을 대적하려다 멸망해서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바벨탑을 더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즉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로 인정되었던 도시입니다. 사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기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문명 초기에는 오히려 우루크나 라가시, 우르나 다른 도시들이 압도적으로 강력했고, 바빌론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촌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우루크 시대에는 우루크가, 그 뒤를 이은 우르 제3왕조 시대에는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전체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였고, 바빌론은 아무도 모르는 중소형 마을이었습니다. 바빌론이 그나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패권국이었던 우르 제3왕조가 기원전 2004년에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우르 제3왕조가 무너지자 수많은 민족들이 권력의 공백을 노리고 메소포타미아 일대로 유입되었는데, 이 중에는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894년에는 아모리인 족장 수무아붐이 이후 도시국가인 카잘로에게서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을 넘겨받아 그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이 수무아붐이 세흥왕조가 그 유명한 고바빌로니아, 즉 바빌론 제1왕조입니다. 하지만 수무아붐은 스스로를 바빌론의 왕이라는 칭호로 높여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칭왕하지도 못할 정도로 바빌론이 워낙 작은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무아붐 이후에도 수무라엘, 사비움, 아필신 등이 즉위했지만 이들 역시 기록이 모호하고 왕이라고 불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아필신의 뒤를 이은 신무발리트 시절에 처음으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은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바빌론은 인근 우르나 우루크의 강대국에 가려진 소왕국이었고, 반쯤은 엘람에 예속된 상태였습니다. 바빌론이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강대국으로 떠오른 것은 고바빌로니아의 제6대 왕인 함무라비 대왕 시절부터였습니다. 함무라비는 탁월한 외치와 내정 능력으로 작은 마을이었던 바빌론을 거대한 도시로 확장했습니다. 세수를 정비하는 한편 제대로 된 중앙 집권자를 확립했고, 엘람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냈으며 이신, 라르사, 키쉬, 라가시, 니프르, 보르시파, 우르, 우루크, 움마 등 쟁쟁한 대도시들을 죄다 복속시켰습니다. 심지어 동쪽으로는 저 멀리 엘람, 서쪽으로는 고아시아를 정벌하면서 웬만한 지방들은 모조리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함무라비는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재통일했고, 이때 이후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방은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함무라비의 업적은 단순히 정복 사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처럼 법과 제도를 일원화하며 나라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종교 중심지였던 니푸르의 신성성을 박탈하고 그 대신 바빌론을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마르두크가 바빌론 만신전의 주신으로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함무라비 제위 말년 즈음에 바빌론은 작은 성읍에서 거대한 대도시로 발전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왕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핵심 도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함무라비의 40년이 넘는 제위 기간 동안 바빌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원래 나라의 명칭은 바빌로니아였고 그곳에 수도를 세웠는데 그 수도 이름이 바빌론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유명한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대왕을 무척이나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당시 귀족이나 노예 모두를 똑같은 인격체로 대했던 왕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귀족이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의 무게와 노예가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의 무게가 다를 수 없다는 의미로 만든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이 되고 아시리아 세력을 몰아내며 또다시 바빌로니아를 재건합니다. 그때도 수도는 바빌론에 그대로 재건하게 됩니다. 다행히 구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 많은 유적들이 소실되었지만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세운 신 바빌로니아의 문명은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슈타르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처럼 바빌론의 정문으로 사용했던 이슈타르문이 발굴되어 현재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복원되어 관람되고 있는데 이슈타르문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과연 이토록 정교한 기술이 있었다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문 앞은 청색 도자기 타일을 일일이 붙여 그 화려함을 더해 그 장관을 직접 보는 이들을 황홀경으로까지 인도한다고 하니 꼭 한 번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빌론 하면 성경을 통해 아는 경우가 많아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해석은 최근까지만 해도 바빌론은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이고 어디까지나 심화 속의 도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바벨탑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일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언어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소통도 할 수 없는 언어가 파생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언어란 모름지기 긴 역사를 통하여 후대로 전해지고 전해지며 다듬어져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한순간에 뿅 하고 생겨날 수가 없다고 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전설 속 고대 도시로만 기억될 뻔한 이 바빌론이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의해 발견이 되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을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곳에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두 강을 끼고 살아가다 보니 수시로 홍수로 강이 범람을 하여 쉽사리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 홍수가 나는 시기를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별자리를 보며 어떤 별이 어디쯤에 왔을 때 홍수가 나며 우기와 건기 그리고 가뭄의 때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고 달력이 발달하게 되며 그로 인해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빌론이 타락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왕이 정복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존경하는 솔로몬의 왕궁 등 많은 이스라엘 유적들을 파괴시키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을 이라크로 포로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의 신을 모독한 악의 측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악마로 묘사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입성하여 깜짝 놀라게 되는데 도시가 너무 웅장하고 엄청 발전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높이만 19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대도시를 마주하게 되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 안에는 당시 1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거대한 도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마치 악마가 만든 도시라고 여겨질 만큼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를 보게 됐는데, 유독 거대하고 높이가 엄청난 바벨탑을 이스라엘 포로들은 압도된 채 멍하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벨탑은 성경에서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도전의 상징으로 서양인에게 부정적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역사적 기록상으로는 BC 458년경 바벨론을 여행한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히스토리아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90m이고 8층인 바벨탑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문학과 회화 속에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바벨탑 존재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가 대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1897년 독일의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이라크 남쪽 바빌론 지역을 주요 발굴지로 정하고 1899년 3월 26일 발굴을 시작, 1917년까지 18년이란 장관 기간 바빌론 유적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콜데바이는 모래 속에 감춰져 있던 거대하고 신비한 신바빌론 문명을 역사 전면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콜데바이의 고고학적 발굴에도 불구하고 이 터가 바벨탑의 터라는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맙니다. BC 604년에서 562년경의 비석으로 추정되는 소위 바벨탑 비석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바벨탑 연구의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빌론 고대 유물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마틴 쉐인이 바벨탑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현무암으로 된 바벨탑 비석을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 비석에는 쐐기 문자로 바벨의 지구라트라는 글자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바벨이란 명칭의 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비석에는 바벨탑의 평면도, 인면도가 디자인되어 있었으며 바빌론 문명의 건설자, 바벨탑의 건설자, 느부갓네살의 모습도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비석 연구의 최고 권위자 영국 런던 대학의 앤드류 조지 박사를 통해 이 비석이 바벨탑의 실제를 증명하는 유일한 고고학적인 증거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석에는 에테멘안키 지구라트 카딘기라키라는 쐐기 문자가 음각되어 있는데, 이는 바벨의 탑을 의미합니다. 바벨탑이 고고학적으로 실제하였음을 확인하고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금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설로만 알았던,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라진 고대 도시 바빌론에 대한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름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보다 풍성한 영상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미스테리함이 되고자 하오니 응원과 격려 차원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